예, 그러면은 자리에 주신 김동연 후보 인사 말씀 듣고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해 전에 대학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부사 편집장이나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또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몇 해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대학에서 청년의 바다에 빠져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전라남도 강진을 갔었는데요. 강진은 아시는 것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첫 유배지입니다. 그곳에서 다산 선생은 책을 500권이나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책이 그 당시 조선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자고 주장했던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경세유표 서문에서 선생은 지금 이 나라는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것을 고칠 것이냐 하고 그 당시 조선 사회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지고 나서 70년대 조선이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밖으로는 20세기 초 개항기와 비슷한 혼란 속에서 좌표를 잃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으로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다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 없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는 제5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경세유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세유표죠. 이와 같은 모든 부문에서의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지금 또다시 개혁과 변화를 주저한다면 경세유표를 쓰고 나서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망했던 조선에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경세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은 그 책을 썼지만 조선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지 못해서 망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신경세표를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줌 안 되는 정치 지도자나 고위 관련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니라 저와 새로운 물길을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의해서입니다. 이제까지 탑다운식의 개혁과 변화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잠재력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봤을 적에 그런 아래로부터의 시너지로, 에너지로 충분히 우리는 실천에 옮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4년 공직하면서 또 3년의 대학 총장하면서 정치 생활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럭 하나 병들지 않은 거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그 절박감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같이 이루어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보님께서 방금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보님께서는 제3지대에서 출마를 선언하셨던 만큼 다른 후보나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두고 그 점에 강점을 두고 출마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 윤석열, 이재명 후보나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거대기업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혁신기업이 나오거나 벤처기업이 나와서 신상품을 만들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 같은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물건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시장은 어떨까요? 정치의 대기업인 거대 양당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거나 또는 정책이겠죠. 우리 국민들은 그 상품과 인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에 나와서 신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대 양당 구조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이 나와서 신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3개월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기존의 후보들과의 차이는 그분들은 또는 그 세력은 우리 정치 시장에 그동안 40년 동안 소비자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 냈던 대기업이고, 저와 새로운 물결은 그 시장에서 신상품과 새로운 정치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거대 정당의 두 후보는 법을 상징하고요. 저는 밥을 상징하겠습니다. 법은 과거 일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과거의 잘못과 비리를 재단하는 일을 평생 바쳤던 분들 내지는 정치판에서 기득권 세력이고요. 저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와 정책 컨텐츠와 문제 해결 능력 가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과 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재단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겠으며, 남이 써준 걸 읽는다고 그 속에 체화된 철학과 가치까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법과 밥, 과거와 미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 자료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말논쟁, 네거티브, 남 험집내기, 헐뜯기입니다. 그런 비리와 그 같은 막말논쟁 또는 네거티브를 봤을 적에 과연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품성과 인격, 깨끗함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정치 소비자들, 유권자들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와 같은 과거에 여러 비리에 연루됐던 것 같은 불안정성과 저는 그 깨끗함을 차이로 두고 있습니다. 34년 공직하고 총장 3년하고 하면서 굳이 뭐 자랑할 것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깨끗함과 투명함과는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밥, 과거와 미래, 깨끗하지 않은과 깨끗함, 그 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미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을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뭐 다른 후보나 기존 정치 체계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질문을 좁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이 나라의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보께서는 그런 대통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집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몇 번에 나눠주는 돈일까요? 그 중에 일부 청년들에게 주는 집이나 주거에 관한 것일까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승자 독식 구조에 의해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정치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40년간 권력을 분점해 왔습니다.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판에서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일부 국민 계층에게 돈을 주겠다, 뭘 주겠다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 또 의식 있는 청년이나 국민들이라면은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수준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운 모토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기회는 이런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창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애를 기르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등등 이런 것들이죠. 더 많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에서 나옵니다. 그 역동성은 질 높은 성장과 창의와 도전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에게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여러 개 인턴 기회가 주어서 골라가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은 중소기업 가서 인턴할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우리 청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새 지도자의 인물을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죠. 더 고른 기회는 상대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출발선을 제공하고 수초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누구의 자식이어서 또는 어느 지역 출신이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KBS 어떤 프로에 나갔더니 저보고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저보고 청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노력은 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아주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을 했고 소년 가장이었고 대학도 몇 해 뒤에 야간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 저나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 시절보다 훨씬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태와 거기에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다만 정치인들이 이제 청년팔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퍼주게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공약 내세우면서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 행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다 특화된 여러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넘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와 도전하게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 속에서 자기의 열정을 바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매표를 위해서 퍼주기라든지 뭘 해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큰 강의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정치는 큰 강입니다. 이 전체 큰 강의 흐름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계층에 맞게 누구에게 뭘 해주겠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강의 지류에서 길을 터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류에서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제대로 되게끔 위해서는 그 전체의 큰 강이 제대로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개혁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부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부세 대상이 2%밖에 안 되는데 98%의 표를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에 부과되는 종부세로 전가되는 월세와 전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 제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개혁입니다. 그저께 제가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편 얘기했습니다. 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교육개혁 문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마이크로하게 누구에게 뭘 해주겠다, 돈 주겠다, 집 주겠다는 그것은 어떠면은 그 큰 흐름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로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대개혁의 근본의 큰 흐름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나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갖는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한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와 더 많은 기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청년들에 특화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분 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총리를 1년 6개월 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하는 동안에 안타까운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소득 분배 문제였습니다. 1년 6개월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하면서 3만 불, 1인당 3만 불 소득 달성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3%를 올렸습니다. 2017년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중국의 사드와 같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적에 대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주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와 이 문제를 놓고 격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치열한 논쟁과 거의 뭐 고성을 오가면서 싸울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임금이 비용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힘들 것이라는 것과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 외에 고용이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제가 음료수 하나 담아왔습니다. 제가 마시는 음료수는 커피라고 치죠. 커피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커피가 지금 뭐 3,000원, 4,000원 이런 사람 한 10,000원으로 올랐다고 쳐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커피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여러분,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임금이 급속하게 오르면 노동의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고용 조정과 고용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2017년, 18년에 특정 계층, 음식 숙박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연령층으로는 50대 여성분들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경고하면서 거기에 반대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고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두고 제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부처님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고용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의 핵심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그 도도한 강의 흐름을 제대로 흐르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도전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것에서 일자리를 5만 개 만들겠다, 여기에서 10만 개 만들겠다. 저는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까지 추격 경제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에 있다는 생각이었죠. 과거 개발연대에 굉장히 실효가 있었던 정책입니다. 선진국 하나 따라하면 되니까요. 이 정책은 두 가지 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의 그 전략을 써 우리를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 인도죠. 두 번째는 추격 경제만 해서는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나 현실은 어떤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문제를 던지고 남이 안 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 해법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자리 해결의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의 추격경제의 가장 좋은 전략은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IT죠. 기술 사이클이 짧으니까 쫓아가기 쉽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추격경제가 아닌 선도경제, 추월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사이클이 긴 산업에 쫓아가야 됩니다. 바이오, 그린 에너지 경제, 심지어는 한류와 우리 K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이 기술 사이클이 긴 것들이고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는 스타트업 천국을 주장했습니다. 스타트업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100만 혁신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로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 100만 혁신 인력의 10%인 10만 명이 창업하게 하겠습니다. 그 창업한 10% 중에 10만 중에 10%인 만개 기업이 데스 밸리를 넘어서 일반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일반 기업 만개 중에 10%인 1000개 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중견기업 1000개 중에 10%인 100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이 32,000개 있는데요. 일자리가 72만 개 나오고 있습니다. 4대 재벌의 모든 방개사까지 다 합쳐서 나온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10만 개 만들면 일자리 200만 개 생깁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얘기로 창업이 아니라 창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창직의 핵심은 규제개혁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에 바리스타나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 아셨나요? 대한민국 직업수가 10,000개 조금 넘습니다. 일본 직업수가 20,000개 넘고 미국 직업수가 30,000개가 넘습니다. 왜 대한민국 직업수는 40몇 개에서 더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은 규제 때문이죠. 저는 창직을 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수많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직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퓨전으로 또는 통섭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요약하자면 경제가 제대로 흐르게끔 하는 우리 경제 패널을 바꾸는 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천국, 또 창직, 또 그 밖에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막힌 데 뚫고 또 장애물 있는 거 치워주고 하면서 시장 경제하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기 힘든 R&D나 대규모 선도 투자 또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죠. 부총리 할 적에 미국의 합성화라는 차 안에서 삼성의 최고 CEO를 비행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삼성에서 이거 못합니다. 정부에서 길게 보고 이 일자리가 아니라 인력 양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도 그렇고 많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위한 직접 일자리에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거 싹 바꿔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곳으로 하겠고 그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에게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거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께서는 싸고 빠르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은 이런 신속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의 부동산 공약이 가지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과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패널 기자분께서 제게 다른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부동산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금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는 일체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에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전과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다 합쳐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경제나 일자리나 검찰개혁이 됐든 모든 공약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같은 공약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현상이 있었을 적에 그 사회현상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당국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정책의제라고 합니다. 그 정책의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고 목표가 정해지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 중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에 사람과 인력을 예산과 인력을 붙이는 소위 어떤 자원의 모빌라이제이션이 생기고 집행하게 되고 평가하고 다시 완료합니다. 이것이 정책의 사이클입니다. 가치와 철학은 이 사이클 위에 있어요. 단순히 정책의 목표를 뛰어넘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정책 왜 하는 것이죠? 왜? 라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책 목표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틀리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반밖에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가치는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보들이 내는 정책들 쭉 보시면서 한번 그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왜 하려고 할까? 두 번째는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정책을 실천에 옮기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정책을 만들면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니어 사무관 과장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맞는 정책을 끄집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 50% 넘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치 하나이겠고요. 두 번째는 일머리이고 그 일머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어디를 떼면 이 일이 만들어지고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 대상자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 올바른 정책이 실패할까요? 맞는 방향 같은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눈으로 목도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 한번 보십시오. 좋을 것 같다고 만드는 정책 번번 실패해요. 정책이 잘못된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제가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천을 밀 거냐는 거예요. 정책은 남이 써준 것 같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잘 몰라도 옆에 좋은 사람 두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4년 정책만 다뤘습니다. 처음부터 정책부서에서 근무를 30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제 전공도 정책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보들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뭐합니까? 남이 써준 얘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갖고 계신 가치와 철학은 뭡니까?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동전의 다른 이면은 비전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뭡니까? 두 번째는 할 수 있습니까? 앞에 것을 이해 못하면 뒤에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에서 100만 원, 280만 원 짓겠다? 그 중에 일부 청년에게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공동주택의 대표인 아파트 짓는데 계획을 세워서 분양하는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임기 내에 공급 약속 못 지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문제는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투기 억제,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저도 초대 부총리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6개월 동안에 부동산 대책 가지고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다른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억제 일변도의 정책에 저는 반대했었고요. 공급 확대 같이 주장했었고요. 특히 일부 세금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총리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집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만두고 1년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안에 있으면서 그 같은 정책을 반대하고 제 주장을 폈지만 또 관철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부총리로 재임하는 중에 1년 6개월 동안에 경제 운영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그 책임은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제가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저 패널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은 싸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토지 임대부 분양과 임대주택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부지의 공급 확대, 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또 양도 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일부 유예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 대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싼 가격으로 분양과 임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하게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급하는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4년에서 5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대출과 세금에 있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아주 낮은 금융 비용으로 이자로 또 낮은 계약금을 주면서 그 같은 대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세금 면에 있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금 완화를 하겠습니다. 투기 억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가구당 주택수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른 투기 억제 정책을 펴겠습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가중된 규제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금과 대출에서 아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먼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2호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부수의 효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수요는 전국에서 옵니다. 심지어는 미래 세대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나이 어린 애들이 집값 보는 거 많이 보셨죠?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수요는 전국과 미래에서까지 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옵니다. 이와 같은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마이크로한 투기 업체를 위한 규제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미시적인 규제 정책은 큰 강의 한 지유의 어떤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물줄기를 막고 있는 걸 치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 큰 강의 흐름이 제대로 흐르게끔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다만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왜곡 효과를 내지 않는 정부의 사회 정책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물이 제대로 흐르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너무 긴가요? 좀 더 짧게 괜찮나요? 제가 조금 시간이 넘칠 것 같으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 답변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정책이더라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이에 짧게 설명해 주신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며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5개의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하셨습니다만 서울 중심주의,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의 등장이나 혁신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이젠 심리적인 기제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가시티와 같이 비수도권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 면적이 전국에 한 13, 14% 정도 되나요? 얼마 전에 근데 인구로는 수도권이 50%가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넘는 우리 국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처럼 돈과 경제와 인재와 문화와 의료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도 아주 시골입니다.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 이위 때 선대는 다 농사졌고요. 어제도 제가 시골 갔다 왔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의 이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대학생들이시니까요. 전 세계에서 대학 서열 상위 대학들이 수도에 이렇게 몰려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으십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학교 정도가 뉴욕에 있을 겁니다. 워싱턴이나 뉴욕에 그 밖에 아이비리그 대학 없어요. 전부 동부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서부에도 아이비리그 대학 못지않게 흩어져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어떤가요? 우리랑 가장 근사한 대학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어떤가요? 일본은 과거에 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지금의 국립대학으로 명문대학들을 키웠는데 여러분 북쪽에 러시아와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저 제주도 아래에 있는 큐슈 대학까지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국공립이나 사립을 다 망라해서 대학권 상위 랭킹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는 나라가 수도에 몰려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인구 50% 이상이 살고 있고 대학 상위 랭킹 대학 전부 서울에 몰려 있고 물론 뭐 지방대에도 좋은 훌륭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 정책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만족시키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책 결정론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은 한시적으로라든지 정말로 뿌리 깊은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든 역차별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제가 과장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정보가 지금 잘 기억 안 납니다. 행정고시 보는데 여성 수험생들의 가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어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계급이 하나 올라서 국장이 돼서 그 제도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공직사회에 너무나 여성 진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남성에게 가점을 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정책적으로 이건 뭐 논란이 많은 이슈죠. 이 국가균형 발전 문제 똑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국가균형 발전을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전, 행정기관이나 혁신도시 건설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균형 발전은 경제와 산업과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같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가 함께 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를 했고 5개의 초광역권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 패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부울경이나 충청이나 또는 대구 영남이나 이런 초광역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광역권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서울에 오지 않아도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서부터 문화, 의료까지 다 해결할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 광역권 메가시티 바깥에 있는 중소도시로 그 혜택이 낙수 효과를 위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에 다시 흘러갈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수도권 역차별면이 나올 수 있죠. 제가 그 주장을 하면서 아주 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는 기업이 지방 이전할 경우에 지금 법인세 7년간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10년을 연장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0년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만약에 지방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모든 규제를 철폐해 주겠습니다. 용도 제한, 각종 세금 면제해주고 가격금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 대학이 몇 해 전에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전하면 그 땅이 20조입니다. 그 20조의 대부분을 규제 완화를 풀고 세금을 풀어서 가서 지방에 가서 학교를 질 수 있다면 불과 몇 년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학생 기자분들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이 그 서울 4대만 안에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입시 문제나 입결에서의 이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떠면은 그 학교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겠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하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도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고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에 있는 분, 여기 물론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지방에 계신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의 심정과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태일 열사 그 사망한 날이 있었죠. 전태일 열사가 일기장에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겠지만 전태일 열사 같은 친구, 지방에서 농사 짓는 어떤 분들 친구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촌 어촌 다니면서 지난 2년간 동안 경험했던 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그 아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행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네. 앞으로는 질문을 조금만 더 간략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제 윤정원 기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현 정부를 부총리 시절 함께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에 대해 구상하신 개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건 조직에 대한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정부 전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조직? 현 정부의 시스템에 관해서. 시스템이요? 네. 역대 정부가 청와대 정부였어요.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만기 칠남식으로 의사결정하고 컨트롤했습니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고 지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보수 정부도 그랬고 진보 정부도 그랬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굉장히 특이한 아마 거의 저만 갖고 있는 기록일 텐데 이번 정부를 포함해서 세 정부에서 제가 정무직을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제가 차관을 했고요. 전 정부에서는 장관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총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록일 거예요. 어떤 정부도 청와대 정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도의 문제일까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람과 운영의 문제일 텐데 모든 정부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죠. 우리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권력을 승자 독식을 하죠. 그리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권력을 집중하고 인사권을 쓰고 재정을 확대해서 지출하고 하는 일들의 반복이 매 정부마다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엊그제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요.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고 총리의 추천이나 선출을 국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를 지양해서 책임 장관제를 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와서 부처 몇 개 없애고 합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거버넌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만 그럴까요? 입법부는 어떨까요? 왜 거대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줄까요? 왜 국민의 세금을 지금 정당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하는 예산 경비를 왜 줄까요? 왜 정부의 예산이 특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여러분 거대 양당의 한 분기 보조금이 100몇십억씩입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살 찌푸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사람 쓰고 돈 쓰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저보고 만나자고 하면 꼭 이 근처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저녁밖에 뭐 돈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총리 시절에 제가 초대해서 밥 먹을 적에 한 번도 제가 호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관이 밥 먹자고 해서 제가 장소를 제가 정하겠다 놓고 길거리 7,000원짜리 칼국수 집 간 적도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거니까요? 국민 세금입니다. 제가 그제 권력구조 개편하면서 정당 국가보조금 없애자 그랬어요. 대신에 유권자에게 5,000원씩 바우처 주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5,000원씩 바우처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우처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보내자는 겁니다. 국가보조금 지금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대한민국 유권자가 4,200만 됩니다. 4천만 명 잡으면 5,000원씩 바우처 주면 2,000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자, 이 중에는 기후변화 목맨 분도 계실 거고 열심히 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후변화 내가 주장하는 것에 가장 열심히 하는 정당에 난 5,000원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거가 이 바우처 제도입니다. 왜 그 결정을 정부가 합니까? 우리 국민이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제가 삼성까지 하고 그 이상은 정치하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정치를 왜 직업으로 해야 됩니까? 정치를 봉사로 하자 그랬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랬어요. 우리 선배 중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 분 계세요. 대학 총장도 하고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매력 없는 직업을 만듭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자 그랬어요. 중위소득이 1.5배면은 연봉 금년에 한 8,800만 원쯤 될 겁니다. 내년으로 하면 9천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것보다 50% 이상 높은 보수와 각종 혜택과 9명이 넘는 보좌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 질문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셨지만 보다 근본적인 뿌리는 이와 같은 정치 가버넌스를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제가 이제까지 낸 공약으로는 제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교육부 폐지 공약은 이런 취지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체를 통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 대체하는 어떤 가버넌스가 필요하겠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죠.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완전히 개편해서 국가교육위원 임기를 한 10년쯤 해가지고 정권의 임기도 훨씬 길게 하고 그 위원회는 교육자 돌림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자 학부모, 학생, 청년들이죠. 그 다음에 창업가, CEO, 철학자 이런 사람 들어가가지고 교육 100년 대계를 만들고 거기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폐지를 공약을 했고요. 그 밖에 통일부나 또 기재부에 대한 개편도 일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패널 질의가 또 한 6개가 또 남아있고 해서 짧게 죄송합니다. 질문이지만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좀 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대신문 소지영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및 수시 단순화와 수능 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 방안은 학생들을 인륜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님의 철학과 반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능 성적만을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돼 일명 줄세우기라고 여겨지는 정시 입시 제도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시 위주의 입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주거 지역과 부모의 재력에 따른 또 다른 불공정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꿔도 문제 제기를 받을 겁니다.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 우리 학교 입시를 100% 수시로 하자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 얘기의 전제는
입시사정관이나 학종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는 수능 성적 가지고 학생들 뽑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일입니다, 물론.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적에 제한된 시험 성적 가지고 그 성적 우수자를 뽑는 방법에 저는 지극히 반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보통 5년에서 한 5.5년 정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총장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시기에 대학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계층별로도 다양하고 성별로도 그렇고 또 그 밖에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이나 탈북 주민이라는 포함해서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 5.5년, 한 5년 정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그 공부가 어떠면 학과 공부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수능 위주의 정시나 또는 학종 폐지로 인한 뭐 학종이 됐든 또는 내신 위주의 수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교육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루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다 단순화된 방법을 찾는 취지에서 그 같은 공약을 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능 시험은 자격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학 능력 자격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넣으면 다 지원을 하게끔 하고 국공립대학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추첨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첨은 단순한 랜덤 추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적과 또 학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의 일종의 추천됩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입니다. 사립대는 학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맡겼을 경우 제가 입시를 보면은 수시를 하더라도 입학사정관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부터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학교에 그 같은 책무성을 매기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그와 같은 것을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 여론 압력을 해서 그 학교 문 닫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냈던 공약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우선 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위주를 두되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에 대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후보님을 비롯해 여러 후보의 공약들은 대체로 입시제도 개편과 공정성 확보, 대학 개혁 등 주로 대학 입시와 대학 교육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공교육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비전은 보기 힘듭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양극화된 노동시장 속 불안정한 하청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학생 기자 패널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상고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바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직장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제가 6식구 가장이었고요. 10대 후반부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이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 아닙니다. 죽도록 가고 싶었어요. 죽을 만큼 가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 갈 적에는 대학 진학률이 25%가 안 될 때입니다. 결국 저는 3년 뒤에 야간대학 진학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공무원 시험 붙어서 공무원 시작하는 날까지 직장생활을 했어요. 끝까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이 질문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 진학률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진학률이 한때 83%까지 갔어요. 지금 70% 조금 못 미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많이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언제든지 필요하고 원할 때 대학 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평생교육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뒤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얘기는 대학 진학 좀 낮추면서 필요할 때, 원할 때, 어느 나이에서든 대학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시스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반값등록금이다 이런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이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겁니다.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않는 또는 끝까지 안 가도 이분들이 그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은 뭐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강의 개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시켜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아직 공약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평생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서 청년기에 한 번, 노년기에 한 번 국가 찬스를 주는 시스템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생의 경우는 1년 정도의 찬스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갭 이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해서 1년 동안 갭 이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봉사를 하죠. 오바마 큰딸이 스탠퍼드 대학 진학하고 1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면서 1년 갭 이어한 것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대학 재학 중에 1년 정도 갭 이어 찬스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총장할 적에 학생들이 제시하는 과목, 공부하겠다는 내용을 과목으로 만들어주고 장학금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그와 같은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노년기에도 한 해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꼭 대학에 안 다녀도 청년기 1년 정도는 자기 개발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도전과 시도를 하게끔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퍼주기, 돈 주기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 기자분이 대학에 재학하고 싶은 이런 질문을 하신 거는 정말 사려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시립대학의 운영 자율화를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사립대? 예, 맞습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과하게 커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학과 통폐합을 자율화했을 때 비인기 학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경시돼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 혹은 인문학 관련 전공이 성급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에 관해 후보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답변 드리죠. 총장할 적에 제가 빅데이터 과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5, 6년 전인데요. 100명 정도 정원으로 그 과를 만들려고 했고,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한국인 교수까지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0명으로 세 과를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다른 과에서 100명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난항이 벌어졌어요. 내용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제가 있던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가장 반발하는 데 이게 사회과학대학인데, 사회과학대학에서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원도 얼마 안 되는데 20명 정원을 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금융공학과를 그 과로 돌리려고 하는데 금융공학과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망한 과를 만들고 싶은데 아마 지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정원을 조정해야 되고 그 기존 과에 있는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라서 극렬 반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원론적인 얘기로 사립대학 같으면 자율성을 주고 싶습니다. 자율성을 주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학생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학문인데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거나 또는 많이 수요가 없는 학과에 대한 것입니다. 인문대학에 그런 게 많고 자연대학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한 과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문대학의 몇 개 과라든지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과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정책적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사회를 넘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문제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립대학 자율권 얘기를 하면서 정원과 입학 요강과 등록금 문제, 자율 문제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컴퓨터 좀 입학 등록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율화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적절한 보완 대책 또 필요한 부분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이나 자연대학에 그 만수연대 같은 데는 학생들이 자금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지원 방식을 대학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대학을 지원하는 모습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아까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바우처를 준 것처럼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그 바우처를 인해서 학과와 또 지금 특성화대학으로 요새 이름이 바뀌었죠. 링크라든지 또 국제화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바우처로 해서 학생들 의사결정이 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보완책을 갖고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들이 글래스고에 모여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응해 후보님께서 가지는 목표치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구상한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2달 반 전에 했어요. 불과 2달 반 전에 출마 선언한 전 스타트업인데요. 그때 대한민국 미래 도전 과제를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위기, 두 번째가 기후변화, 세 번째가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t4, 저희는 40에서 45, 40, 45, 한 45까지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45% 감축이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미래 세대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한 3가지 정도 보완 내지는 정책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에너지 믹스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죠. 석탄 금지, 또 청정에너지 확대, 또 대체에너지 비율 확대,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련 기술 개발과 또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관련 산업 지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행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또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탄소 중립 그 라이프 사이클 지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 세이빙 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모빌리티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원이라든지 또 건물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걸 해서 우리 그 라이프 사이클을 여기에 맞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큰 축으로 해서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교안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를 포함한 실효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에서는 미국, 그리고 경제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균형의 틀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외교 문제는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대단히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서 정치 이념화 또는 국내 정치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도 그렇고 한일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는 이제 대전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20세기 초 개항을 요구하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그 말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20세기 개항 때 우리가 일본보다 22년인가요? 개항이 늦었습니다. 결국은 강제로 개항을 당했는데 그때의 국가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에 나라를 잃는 이 국제 무대에서 전혀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마약으로 인해서 빚은 전쟁이죠. 조선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조선의 실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국제 정치 외교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국제 경제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었던 브레튼 루즈 협정, 자유무역과 개방을 두 기둥으로 하는 이 골간이 흔들리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중에서 글로벌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국제 문제나 글로벌 문제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사무관 때부터 통상 외교를 했었고 워싱턴에는 월드뱅크에서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었고요. 이 세계의 국제 정치와 경제 흐름이 어떤지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총리 때는 대한민국 부총리로서 아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주요국 재무장관과 제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늘 만나면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밑에 직원 거치면 며칠씩 걸리고 그 안에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 파도를 헤쳐나갈 어떤 비전과 지도자 정치 세력이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 사회자께서 차이점에서 과거와 미래 얘기했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글로벌과 글로벌 아닌 것도 하나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간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안보를 포함한 문명 공동체입니다. 그 가치를 살려야 됩니다. 중국은 무역, 투자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제1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경제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은 동맹국답게 그리고 경제 공동체인 나라는 경제 공동체답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렸다고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그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좋은 대접도 못 받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기후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분명한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에서 하나하나 트랙 레코드 쌓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찍어 누르거나 안정으로 가면 저건 바뀔 거야 하는 식의 인식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오늘 기자분께서 시간이 없었지만 한일 관계입니다. 미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 이제 국내 정치에 영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감성적으로 처리하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일 문제 새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내지는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패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플로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에 앉아 계신 기자분들 중에서 김종인 후보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 들고 질의하시면 후보님께서 직접 지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패딩 입은 여자 기자분이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학부사 속대신보의 정가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후보님께서 해주셨던 답변 중에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세금 면제 혹은 메가시티 조성 등과 같은 확대 재정 정책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국가 재원의 배분을 위해선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경제부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시며 이러한 실상을 잘 알고 계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정부의 정책 중 어떤 부분에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11년 전에 예산시장을 했습니다. 예산시장은 대한민국 예산 전체의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산시장할 적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8,000개가 넘었습니다. 예산시장은 그 8,000개 넘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전문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얘기부터 해드리죠. 윤석열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50조를 써서 소상공인과 이 취약계층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또는 5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초과 세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 100만 원 주면 50조고 50만 원 주면 25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까 커피 값을 예를 들었으니까요. 커피 값을 한 잔에 10,000원이라고 치시죠. 그렇죠?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10,000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혜림 기자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 미팅 마치고 나와서 맛있는 커피를 10,000원 주고 사서 드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 기자가 그 커피를 사 먹었다고 하는 의사결정은 우리 신 기자가 10,000원으로 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선택은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50조나 100조라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얘기는 50조로 하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대통령이나 예산시장의 자리를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50조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할 적에 다른 수백 개의 대안을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고르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50조가 있으면 어떤 데 돈 쓰시겠습니까? 그게 나눠주시겠어요? 아니면
투자의 개념으로 대한민국에 성장을 시키고 그 돈이 화수분처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회를 만드는 뜻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분들 재정에 1도 모른다 그랬어요. 초과세수를 50조 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초과세수 50조 나오면은요, 법으로 그 중에 40%는 지방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0%라는 돈을 지방에 보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의 30%를 국가 채무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초과세수랑 돈 쓰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년에 대통령 되면 50조 쓰겠다고요?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지출 구조적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8%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추경에서 50조 규모로 추경한 역사가 없어요. 제가 추경 수없이 봤지만은 한 단위에서 뭐 10몇 조, 자리가 20조입니다. 제가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경제 살리기 위해 썼던 돈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기자분 질문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냐 얘기하셨는데 돈 절약하는 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일자리 예산에 32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의 한 반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쓰고 싶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많이 반발하겠지만 저는 SOC 예산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SOC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좁은 국토에 이 너무나 많은 SOC 공사 물론 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물적 자원에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더 쓰고 싶습니다. 그 돈 줄여서 교육과 복지와 이 사람에 대한 투자에 더 쓰고 싶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손 들어주시면. 예, 그럴까요? 제가 될까요?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YS 부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대신문 장민창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과 개헌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육은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수능 2번 실시를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일부 도입되고 또 이제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제도는 이제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기준 학점을 채우는 그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처럼 적성과 희망 진로를 중요시하는 고교 학점제에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수능 2번 실시를 비롯한 정시 확대 정책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고교 학점제와 이런 정시 확대 정책 간의 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해당 문제점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권력 분산을 통한 그런 정치제도의 개헌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치제도에서의 개헌뿐만 아니라 그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보장되어야 되고 또 추구되어야 할 그런 기본권도 다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권 관련 분야에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헌의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 청사진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시에 있어서 학점 폐지와 조금 좀 단순화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립대 총장하면서는 저는 100% 수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내부적으로 컨트롤을 아주 잘해서 그 수시와 입시 사정 간의 선발 과정이 아주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명하다는 얘기 좀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입시 사정관들에게 수시에서 정량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면은 제가 솔직히 수시 사정들은 망가질 겁니다.
신뢰와 또 오랜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학교의 방향, 아까 저는 다양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적 조금 떨어져도 다양하게 뽑고 싶었어요. 한 번은 총장하는데 언론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뭐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기사가 좀 났어요. 제가 농담만 진담만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님 뽑아오 잘했어요. 뽑아오 잘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진담을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5년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은 나와 다른 계층, 부잣집도 있을 거고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거고 호남 사람도 있을 거고 영남 학생도 있을 거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뭐 등등등 있을 겁니다. 제가 총장 했을 적에 저희 학교에 장애인이 54명인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제가 매 학기마다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고교학점제 전 찬성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리 대학 입시와 지금 학벌주의가 만연한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제가 볼 적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거예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시험은 자격 시험만 했으면 좋겠고 국공립대학의 상당수는 추첨으로 뽑았으면 좋겠고 사립대는 학교가 자체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재량권이 주어졌을 적에 제대로 된 학교와 제대로 된 학교는 옥석이 가려지고 지금 2023년 되면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400개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한 200개 있고요. 전문대학 2, 3년제가 한 200개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 우리 학령 입학 인구에 맞추면 한 12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이와 같은 현실에서 대학이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에요. 사립대학에는 좀 맡겨두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저는 권력구조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기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이 30몇 년 동안 한 단어도 안 고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놨던 기후 환경 변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헌법 제가 주장한 대로 하게 되면 저는 헌법 개헌을 이런 내용으로 합시다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한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도로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방법까지를 제시했습니다.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제시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얘기인데 그런 헌법 개정 속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개념의 기본권 또 성숙기본 그런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더 플로우질이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간담회 순서는 단체 사진 찍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권대언론연합회 주최 20대 대선 대권 후보와의 간담회, 김동연 후보와의 간담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단체 사진 촬영 이렇게 하면 저 뒷분이 함께.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더 갈까요? 네. 저는 뭐 다른 후보들은 좀 뭐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후보님께서 오늘 뭐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강원씨 말씀해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새로워가지고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나쁜 뜻은 아니고 뭔가 새로워서 뭔가 신선하게 그냥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좀 더 자세하게 길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부 총리하고 기획재정부 역임하신 분께 좀 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실상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답변 하나마다 답변이 조금 긴 감이 있어서 조금 흐름이 길어지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또 그만큼 자세하게 답변하고 싶었던 후보님의 의지가 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저 오늘 간담회 올해 처음 해봤는데 뭔가 후보자님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고요. 좀 더 돼서 이제 저희도 이제 투표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인데 저는 한 3시간. 3시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 할 수 있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